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냄새 풀풀 풍겨요? 반찬은 시켜 드시죠? 솔직히 가정부처럼 굴지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한도연의 손끝에서 국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 끝에 된장국 뚝배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30년 된 단독주택의 부엌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도연은 새벽 5시 반부터 움직였습니다. 멸치를 우려내고 시래기를 삶고 김치찌개 양념을 재고 밥을 지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공사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가고 어디선가 포크레인 소리가 들립니다. 이 동네는 지금 재개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들 재현과 며느리 박서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재현은 신문을 펼쳐 들었고 서윤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반찬을 하나씩 올려놓는 동안 두 사람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드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서윤이 젓가락을 집어들다가 갑자기 탁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이렇게 냄새 풀풀 풍겨요. 반찬은 시켜 드시죠. 솔직히 가정부처럼 굴지 마세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국자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아들 재현은 신문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변명도 변호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고 재현은 구두를 신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남은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찬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철골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은 내년이면 완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동네도 이 집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한도연은 24살에 결혼했습니다. 남편 한영수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그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퍼내고 아이들의 빈 그릇을 닦았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모, 오늘 김치찌개 맛있어요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아들 재현은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나와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30에 박서윤과 결혼했습니다. 서윤은 대기업 홍보부 부장이었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이 좀 많아요. 집안일은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도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영수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닷새를 버티다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은 장례를 치르고 철물점을 정리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편히 쉬세요였습니다. 반년 뒤엔 어머니 요즘 좀 답답하세요? 로 바뀌었습니다. 1년 뒤엔 어머니 실버타운 한번 알아보실래요?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마침내 가정부처럼 굴지 마세요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모욕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이, 이 땅이 곧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도연은 이상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재개발 고시문을 복사해 왔습니다.
도서관에서 토지 이용 계획도를 출력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광명 뉴타운 3구역 정보방에서 게시글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정비구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한 줄씩 베껴 적었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네이버에 검색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재개발 절차를 검색해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지도가 읽혔습니다. 2년이 지나자 변화가 예측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위치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철산역 동측 300m, 전통시장 북쪽 모퉁이. 현재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3차 정비계획 보완안에 따르면 상업지역 편입 가능 구간이었습니다. 용적률은 현행 200%에서 최대 600%까지 상향될 수 있었습니다. 1층은 점포 겸용 주택이었고 대로변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신복한몰 개발이 확정되면 이 자리는 상가 분양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도연은 노트 첫 장에 빨간 펜으로 적었습니다. 철산역 동측 축 상업지역 편입 유력. 예정 용적률 600% 상향 가능.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도연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연.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거실 장롱 앞에 섰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모른 척 못하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투명 포켓 파일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교통영향평가 보완안, 토지 이용 계획도, 용적률 상향 검토안, 상업지역 전환 시뮬레이션. 5년간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철산역 동측 축 상업지역 편입 유력. 예정 용적률 600% 상향 가능. 그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너머로 크레인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 건물들이 올라가면 이 동네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이 땅도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68세 여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은 분노로, 분노는 준비로, 준비는 곧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결심을 한 다음 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8시 집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급하게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회색 코트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웃음이 입술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창호입니다. 동아개발 상담부장이에요. 도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반들반들한 코팅 명함이었습니다. 사내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이 되신 한영수 사장님 아시죠? 생전에 저희 쪽에서 빌려드린 돈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여기 있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내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A사 용지 한 장에 차용증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었고 하단에 남편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란에는 4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금 4억에 이자 포함하면 5억 2천만 원입니다. 일주일 안에 갚으시든지 아니면 이 집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압류 들어갑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의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을 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금액이라면 도연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이 서류 두고 가세요. 확인 좀 해봐야겠어요. 사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확인? 뭘 확인하시게요? 도장도 찍혀 있고 날짜도 분명한데. 그래도 제가 직접 봐야죠.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서류를 탁 놓고 돌아섰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그때까지 답 안 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남편의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을 차용증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획의 굵기가 다르고 시옷자의 각도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였던 장태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 도연은 광명역 근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장태섭 변호사는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부동산과 행정소송을 전문으로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때 명함을 건네며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법정과 판례집이 빼곡했고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도연을 보자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형님 생각 많이 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럭저럭요. 그런데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도연은 차용증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재개발 지역 놀이는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에요. 위조 차용증으로 겁을 주고 헐값에 집을 넘기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필적 감정을 의뢰해야겠어요. 형님 생전 서명이 남아있는 서류 있으세요? 도연은 가방에서 남편의 통장과 예금 가입 신청서를 꺼냈습니다. 장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감정 결과 나오는데 이틀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절대 그 사람들 연락에 응하지 마세요. 돈 얘기도 집 처분 얘기도 일절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 변호사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형수님, 걱정 마세요. 법은 준비된 사람 편입니다. 이틀 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장 위조, 필적 불일치, 작성 시점 조작, 3가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장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문창호는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식탁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부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강남에 괜찮은 호텔식 실버타운이 있어요. 서윤은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밀어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한 침실과 식당, 운동시설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식사도 제공되고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대요. 도연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어머니, 우리도 이사 가야 해요. 회사에서 강남 쪽으로 발령 났어요. 이 집은 너무 멀어요. 출퇴근만 왕복 3시간이에요. 그럼 너희끼리 이사 가면 되잖아.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우리만 가라고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체면이 중요해? 당연하죠.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시어머니도 못 모신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서윤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이거 봐. 서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유자란을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유자 한도연. 이게 어떻게?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증여했어. 이 집은 내 거야. 서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 재현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최소한 처분 위임장에라도 도장을. 그 종이에 도장 찍을 일은 없을 거야.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서윤이 태블릿을 탁 닫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 앞길은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인생 알아서 살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도연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도연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문창호는 막았지만 집안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집을 지킬 것인가, 팔 것인가. 그 아래 2줄을 더 적었습니다. 지키면 가족과의 갈등 지속, 하지만 주도권 유지. 팔면 갈등 해소 가능, 하지만 내 기반 상실. 도연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장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 속에서 도연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발신자는 최지은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고 도시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혹시 안 주무셨어요?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내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커피숍에서 봬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한다. 그는 노트를 덮고 천천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깊고 단단한 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도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도연은 철산역 앞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공사 차량이 지나갔고 가림막 너머로 신축 아파트의 철골이 보였습니다. 이 동네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최지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단정한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자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지은 씨, 앉아요. 최지은은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지도와 표가 나타났습니다. 형수님, 집 위치 확인했습니다. 철산역 동측 300m 상업지역 편입 예정 구간이네요. 신복한몰 개발이 확정되면 이 자리는 상가 분양권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5년간 정리한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회사에서 매입하고 싶습니다. 시세대로 드리겠습니다. 헐값 거래는 절대 안 합니다. 최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시세가 얼마죠? 현재 감정가 기준 3억 2천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프리미엄 감안하면 4억은 받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4억 5천 드리겠습니다. 왜요? 왜 더 주려고 하죠? 최지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사는 안 합니다. 정당한 가격을 드리고 정당한 이익을 남기는 게 제 방식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지은이는 욕심이 없어서 믿을 만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동네 브로커들이 요즘 활개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한 번 당할 뻔했어요. 최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창호 그 사람 맞죠? 그 사람 상습범입니다. 형수님만 노린 게 아니에요. 장 변호사님이 고소했어요. 이제 경찰 조사 중이에요. 잘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지은은 명함을 한 장 더 꺼내 놓았습니다. 연락 주시면 언제든 뵙겠습니다. 형수님, 서두르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이 이기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억 5천.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팔면 자신의 기반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윤과 아들 재현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도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현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거 부동산 중개인한테 받은 건데요. 이 집 시세가 4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재개발 들어가면 더 오를 거래요. 그래서 서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파세요. 그 돈으로 어머니는 편한 곳에서 여생 보내시고 우리는 강남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도연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좋은 방법은 뭔데? 실버타운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식사 걱정 없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또래 친구들도 있고요. 나는 친구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내 부엌에서 밥 해 먹는 게 좋아.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우리도 인생 있어요. 재현이 승진하려면 강남으로 가야 한다고요. 회사 임원들이 다 그쪽에 살아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요. 그럼 너희끼리 가. 그게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게.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너희 인생 막은 적 없어.
가고 싶으면 가.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서윤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럼 도장이라도 찍어주세요. 위임장이라도. 그 종이에는 도장 안 찍어. 왜요?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아들의 한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3년 전 손자 현우가 태어났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며칠간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집을 지킬 것인가, 팔 것인가. 지키면 가족과의 갈등 지속, 팔면 갈등 해소, 하지만 기반 상실. 도연은 펜을 들어 새로운 줄을 추가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양보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나를 위해 버티는 것이 옳은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펜을 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발신자는 철산시장 상인회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연 선생님 맞으시죠? 저 철산시장 상인회 총무 김정수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요즘 시장 상인들이 큰일 났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헐값에 권리를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노인분들은 겁먹어서 도장 찍어주고 있고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들 문창호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는군요. 그 사람 일당이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했는데 증거가 없대요. 계약서는 멀쩡하게 작성되어 있고 상인들은 겁먹어서 말도 못하고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장 사무실로 갈게요.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문제만 푸는 것은 답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풀 때 내 길이 보인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68세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볼 일 있어서. 무슨 일인데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얘기 좀 더 해요. 어제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도연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철산시장은 집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였습니다. 재래시장 특유의 생선 냄새와 나물향이 섞여 있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도연은 시장 안쪽에 있는 상인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정수 총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0대 후반,
인상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안으로 안내하고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약한 건데요. 좀 이상해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권리금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금액란을 보자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특약사항란에는 향후 재개발 관련 일체의 권리 포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사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할머니들은 몰라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에 속아서 도장 찍어버려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김총무를 바라봤습니다. 상인회 전체 모임 소집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언제쯤 생각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여기서 교육 한번 하겠습니다. 김총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집 문제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과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재개발 사기 예방 교육 마이너스 철산시장 상인 대상. 그 아래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서 읽는 법. 2. 권리금과 보상금의 차이. 3. 특약사항 함정 찾기. 4. 법률 상담 절차. 도연은 펜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답은 아직 멀었지만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 현장이 지나갔고 새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도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철산시장 상인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60대에서 80대까지 30여 명의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오랫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앞에 서서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적었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첫째, 금액입니다.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특약사항입니다. 여기 숨겨진 함정이 있습니다. 셋째, 권리 포기 조항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나중에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어떻게 읽어요? 글씨도 작고 어려운 말 투성이인데.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은 준비해온 유인물을 나눠줬습니다. A사 한 장에 간단한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이 시세의 80% 이상입니까? 특약사항에 권리 포기라는 말이 있습니까? 계약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까? 이 3가지만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절대 도장 찍지 마세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정수 총무가 뒤에서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제 계약하려다가 말았어요. 선생님 얘기 듣고 나서 다시 봤더니 딱 그 함정이 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태섭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문창호 구속됐어요. 도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말요? 네,
추가 피해자들 진술이 확보되면서 상습 사기로 영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수님이 교육하신 상인의 분들 중 몇 분이 추가 고소를 했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는 확정입니다. 다행이네요. 형수님 덕분입니다. 형수님이 먼저 신고하지 않았으면 계속 피해자가 나왔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장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한 걸음 나아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철산동 재개발 사기단 검거 고령 피해자 10여 명 추정. 도연은 신문을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정수 총무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엔 좀 큰 문제입니다. 개발업체에서 상인회 전체를 상대로 단체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제시한 조건이 너무 불리해요. 어떻게 불리한데요? 권리가액을 준주거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역은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는 곳이잖아요. 기준 자체가 틀렸습니다. 도연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자신이 5년간 정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협상 자리에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정말요? 그럼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연은 전화를 끊고 장태섭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최지은 대표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최 대표는 흔쾌히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형수님, 개발업체 제안서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네요. 용적률 계산도 틀렸고 세대수 산정도 이상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틀 동안 도연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도, 용적률표, 공시지가 변동 추이, 상업지역 전환 고시안, 모든 것을 A사 10장 분량으로 압축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포스트잇으로 메모를 붙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광명시청 회의실에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쪽에는 개발업체 실무진 3명이, 다른 쪽에는 상인회 대표단 5명과 도연, 장태섭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개발업체 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권리가액은 평당 850만 원입니다. 이는 준주거 지역 기준 감정가에 재개발 프리미엄 20%를 더한 금액입니다. 상인회 대표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너무 낮습니다. 우리 구역은 상업지역으로 전환되는 곳 아닙니까?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상업지역 전환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비계획 3차 보완안에 어르신들, 이런 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금액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연이 조용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잠깐만요. 팀장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구시죠? 철산시장 상인회 자문입니다. 제안서 좀 검토해 봤는데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연은 토지 이용 계획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귀사 제안서는 준주거 지역 기준으로 환산했습니다. 하지만 정비계획 3차 보완안 23페이지를 보시면 철산역 동측 300m 구간은 상업지역 상향 가능 구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되지. 확정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치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틀렸습니다. 도연은 용적률 표를 꺼냈습니다. 귀사는 용적률 400%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상업지역 전환 시 최대 600%까지 가능합니다.
세대수 산정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지표 보안시 표준지 공시가가 재평가됩니다. 기준 자체가 틀렸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개발업체 실무진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다시 펼쳐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태섭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기준으로 재계산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법률 검토도 필요합니다. 최지은 대표가 보내준 자료를 도연이 추가로 펼쳤습니다. 이건 인근 유사 사례 분석입니다. 광명 2구역에서는 상업지역 전환 후 평당 1,2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저희도 최소 그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주십시오. 상인회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으로 다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도연을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던데.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협상까지 우리도 준비를 더 해야 합니다. 김정수 총무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당할 뻔했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 서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뉴스 봤어요. 재개발 사기단 잡혔다는 기사. 그거 어머니가 신고하신 거 맞죠? 그래. 그리고 시장 상인들 교육하신다는 것도 봤어요. 지역 신문에 났더라고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신 줄. 저는 어머니가 그냥 집에서 시간 보내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계셨네요.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윤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해 주길 바랐어. 돈이나 집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야.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나는 대단하지 않아.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관계.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겠지.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강남 이사는 포기했어요. 재현이랑 얘기했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했대요. 승진은 나중 일이고 지금은 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먼저래요. 재현이가 그렇게 말했어? 네. 재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사장 크레인이 붉은 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개발업체에서 수정된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권리가액이 30% 상향되었고 고령 조합원에게는 임대 전환 옵션과 상가 우선 임차권이 추가되었습니다. 상인회는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저녁 상인회에서 작은 감사 모임을 열었습니다. 김정수 총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손해봤을 겁니다. 저도 배웠어요. 함께 싸우는 법을요. 장태섭 변호사도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도연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형수님, 이제 한 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사무실 하나 차리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철산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사 가림막 너머로 새 건물의 철골이 보였습니다. 이 동네는 변하고 있었고 도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했어요. 오늘은 제가 된장국 끓였어요. 도연은 놀란 표호로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식탁에 국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도연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조금 짰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어.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흘렀습니다. 아들 재현도 합류했고 손자 현우가 할머니 무릎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철산역 근처 작은 상가 건물 2층에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광명도시읽기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2개와 상담용 테이블, 그리고 서류 정리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광명시 정비구역 지도와 토지 이용 계획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개소식은 조촐했습니다. 장태섭 변호사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왔고 최지은 대표가 화환을 보냈으며 철산시장 상인의 사람들이 떡을 돌렸습니다. 며느리 서유는 커피 머신을 선물했고 아들 재현은 명함을 인쇄해서 가져왔습니다. 손자 현우는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라며 색연필로 그린 집 그림을 건넸습니다. 장 변호사가 케이크 위 초를 켜며 말했습니다. 한 소장님, 이제 식모가 아니라 도시 해석자시네요. 도연은 웃으며 초를 불었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다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후 3시 첫 상담 예약 고객이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손에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를 상담 테이블로 안내하고 차를 따라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재개발 때문에 집을 팔라는데 이게 맞는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계약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표와 공시지가를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시세보다 30%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너무 낮습니다. 서명하지 마세요. 제가 정확한 시세 계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천만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류부터 함께 봅시다. 도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확한 권리가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체크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할머니가 나갈 때 도연은 문 앞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제가 자료 정리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사 현장이 보였고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했습니다. 저녁 6시 최지은 대표가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형수님, 저번에 말씀드린 매입건 아직 유효합니다. 4억 5천, 조건 그대로입니다.
도연은 계약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금액, 지급 방식, 소유권 이전 절차,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특약 사항란에는 이면도로 활성화 대책합의 이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뭔가요? 재개발 후 이면도로가 막히지 않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형수님 집자리가 핵심 지점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려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지은은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와 사람을 함께 고려하는 개발자였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최지은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물려준 그 도장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대금은 일주일 안에 이체하겠습니다. 형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사 시기 말씀해 주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최지은이 떠난 뒤 도연은 계약서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을 떠나는 일이었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며느리 서윤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녹색잎이 싱그러운 스투키였습니다. 어머니, 개소 선물 제대로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고마워. 여기 놓으면 되겠네. 서윤은 화분을 창가에 놓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정돈된 책상, 깔끔한 서류함, 벽면의 지도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 만드셨네요. 혼자가 아니야.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 서윤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난 3년 동안 정말 못됐어요. 어머니를 짐이라고 생각했고 빨리 치우고 싶었어요. 효율만 생각했죠. 그게 어머니한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몰랐어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가정부처럼 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창피했어. 내가 평생 한 일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게 누군가를 위한 일인데 그게 모욕이 되더라고.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의 존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 편의만 생각했어요. 도연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해 주길 바란 게 아니야. 그냥 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길 바랐어.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배우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 내가 된장국 끓여준 그날부터. 서윤이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사무실 안을 물들였습니다. 주말 아들 재현이 사무실 청소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는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고 창문을 닦았으며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재현아, 네 엄마. 나한테 미안한 거 있니? 재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걸레를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말해봐.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식탁에서 모욕당했을 때
저는 신문만 넘겼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왜 그랬어? 무서웠어요. 서윤이가 화낼까봐. 집안 분위기가 더 나빠질까봐.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한테는 더 큰 상처였을 거예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재현아, 엄마는 내가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그냥 정직하길 바라.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이야.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대로 할게요. 엄마 편에 설게요. 편이 아니라 가족이지. 우리는 편가를 필요가 없어. 재현이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자 현우가 할머니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전거 헬멧을 쓰고 있었고 무릎에는 보호대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보조바퀴 뗐어. 정말? 그럼 한번 보여줘 볼래? 현우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도연은 따라 나가 사무실 앞 작은 광장에 섰습니다. 현우가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엔 휘청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조심해. 천천히. 현우가 웃으며 달렸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렸고 얼굴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러다 앞바퀴가 돌에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도연이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현우가 다시 달렸습니다. 이번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균형을 되찾는 과정의 일부일 뿐, 진짜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우가 돌아와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혼자 탈 수 있어. 그래, 잘했어. 현우야, 할머니가 하나 알려줄게. 뭐야?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 너무 앞으로 가도 넘어지고, 너무 뒤로 가도 넘어져. 중심을 잡는 거야. 할머니도 자전거 타? 도연은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지금 자전거 타는 중이야. 인생이라는 자전거를. 현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달 뒤 도연은 동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고급 호텔이 아니라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주도권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여전히 된장국을 끓였고 장조림을 삶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자신이 선택한 부엌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날마다 분주해졌습니다. 재개발 상담, 계약서, 검토, 권리가액 산정, 법률 자문 연결. 도연의 하루는 회의와 상담으로 채워졌습니다. 부엌 대신 회의실이, 설거지 대신 계약서가 일과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도연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다음 주제를 적었습니다. 다음 주제 준공 전 황급형 분양사기 체크리스트 만들기. 대상 시장 상인, 고령 단독주택 소유자. 메시지 서두르지 마세요. 서류부터 함께 봅시다. 창밖 공사장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도연은 펜을 들어 노트 끝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다. 준비는 힘이 된다. 그리고 휴대폰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내일은 상인의 교육, 모레는 무료 상담, 다음 주는 광명시청 공청회 참석.
일정이 빼곡했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 아들 가족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서유는 도시락을 들고 왔고 아들 재현은 꽃다발을 들고 왔으며 손자 현우는 할머니가 그린 또 다른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자전거 타는 할머니 그림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밥 차려왔어요. 같이 먹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책상을 치웠습니다. 서윤이 도시락통을 열자 된장국과 나물, 구운 생선이 나왔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5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현우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았고 재현이 국을 떠서 도연에게 건넸으며 서윤이 반찬을 챙겨줬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게요. 그래, 갈게. 재현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한테 갈게요. 엄마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가족들이 떠난 뒤 도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공사 현장 너머로 새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변하고 있었고 도연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들은 여전히 도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작은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며느리가 준 스투키였습니다. 녹색잎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잎사귀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자라고 있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앉아 내일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단단했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68세 여자는 여전히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한 동네에서 한 노년의 여자가 자기 방식으로 도시를, 가족을, 그리고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으로, 분노가 아니라 성장으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말입니다. 창밖 크레인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도연은 노트 마지막 장을 펼치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지식은 나이를 이기고 존엄은 복수를 이긴다. 그리고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복수극이 아닙니다. 성장의 이야기입니다. 지식은 무기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복수는 목적이 아니라 균형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배우고 더 지혜로워질 기회입니다. 그리고 진짜 힘은 나 혼자 일어서는 게 아니라 함께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